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많은 일정들이 진행이 됐는데 먼저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는 무관하다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다 이런 주장인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당장 불가피한 만큼 결국 이재명 대표의 소환 요구에 대한 어떤 맞불 성격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먼저 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 헌법에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불소추 권한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네. 허위사실 공표죄를 대통령 임기 5년이 끝난 뒤에 묻겠다 이런 자세로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정치 행위로 보여지고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격앙된 민주당이 내놓은 정치적 맞불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유석거리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 소환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난주 뉴스타파의 보도에 이어서 민주당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고요. 9월 9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고발이나 법적 조치를 해놓아야 이 불소추 기간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면 수사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돼서는 갑론을박할 수 있습니다. 네. 딱히 권오수 회장이 직접적인 진술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관계에 있다는 여부를 밝힌 것도 아니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그것도 TV 토론회 과정에서 하신 말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확인이 두 가지 됐습니다. 어제 대통령실도 지난 주말에 해명을 했는데 해명조차도 거짓이었고요.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1월 12일에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주식 주문을 넣었던 사실이 하나 있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당시엔 후보 시절에 아내가 위탁에서 주식을 했을 뿐 아내는 거래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1월 12일에 직접 주문한 내용이 녹취록으로 공개됐고 그다음에 검찰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이 범죄 일람표에 보면 1월 12일에 거래 중 51건이 범죄적 성격이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단 대통령 윤석열 후보의 진술과 달랐다는 것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4달 동안 거래를 하다 잘 안 돼서 관계를 끊고 돈을 다 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신한증권의 이야기고요. 그 뒤에 DB증권으로 그 돈을 옮겼는데 6월 16일에 DB증권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나와 이모 씨 두 사람 제외하고는 누구도 거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씀을 직접 김건희 여사가 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가 끊겼다는 4달 만에 관계가 끊었다는 사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이 부분은 수사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 나흘 만에 검찰의 소환 통보, 여기에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고발 조치하면서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이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촉구하면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당국이 계속해서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왜 연관을 짓지요? 속아 웃을 일입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자기들 친문 그 검찰에서 탈탈 털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주가 조작을 10년씩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참 대단한 당인데 민주당 유전자엔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비상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특검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소환과 관련해서는 직접 출석 대신에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건의하기로 일단은 뜻을 모은 상황인데 이재명 당대표의 아직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의원총회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특검법 관련은 사실은 얼마 전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을 때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의 의견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회가 여야 합의 없이 특검을 추진한 예가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혹시 당론으로 밀어붙인다면은 그것은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수밖에 없는데요. 패스트트랙의 지정 요건을 맞추기도 사실 현재 의석분 보상으로는 쉽지가 않고 또 지정 요건을 맞춘다 하더라도 최장 330일로 되어 있는 패스트트랙을 아무리 줄여도 안건조정위원회 상임위 차원의 안건조정위원회로 부의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붙이는 기간을 줄인다 하더라도 180일 정도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월 정도나 되는 이 시기를 민주당이 이걸 끌고 갈 정도의 그런 정도의 실익이 있나 부담이 큰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으로 가는 것은 뭐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추진 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말씀 드리고 그다음 지금 이재명 대표 앞에서 출석하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건 인지상정으로 볼 때 소속 의원들이 당 대표한테 검찰에 출석하십시오 이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그것을 이재명 대표께서 고민하시겠죠. 예, 그거는 뭐 상례라고 봅니다. 예, 역시 의원총회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특검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함께 자신과 관련된 특검도 쌍특검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 역시도 좀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그 윤석열 정부의 뭐 정부의 검사들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지금 검사들이 하고 있는 수사를 특검으로 넘겨서 정부가 이 컨트롤 권한을 뺏길 일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돼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면 국회로 다시 돌아오면 200명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긴 한 것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증언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서면 조사나 아니면 소환해서 조사하는 거 출석 요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거 기간에 출석 요구를 거절한 이후에 아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부르고 지금 검찰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뭐 성완종 의원님 지금 10년째 시간을 끌고 있는데 제대로 한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내용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를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멈춰놓은 다음에만 구속 4명, 불구속 4명, 그다음에 약식 기소가 5명에 대해서 무려 13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인데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왜 윤석열 총장님이 지휘하실 때는 이렇게 13명이나 법정에 갈 사건이 가지 못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무슨 이유 때문에 뭐 서면 조사든 아니면 출석이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한 채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지금 현재 검찰이 대답을 해야 될 문제죠. 네, 아무래도 시점상으로 추석 연휴, 특히 밥상머리 민심이 뭐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밥상에 오르는 것을 좀 방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테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 민주당이 이렇게 특검을 추진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여야가 굉장히 강대강 대치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전국이 국회가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도 이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렇게 여야 관계가 굉장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해법을 도출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현재 뭐 추석 전에는 해법을 도출하기가 제가 보기에도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소환은 사실 예정됐던 부분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9월 9일까지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기소를 하든 안 하든 수사를 마무리 지을 때 야당 대표에게 뭐 혐의를 물어보지도 않고 조사를 안 해보고 수사를 안 해보고 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이제 추석 전에 그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되고 며칠 안 돼서 정기국회 일정하고 겹쳐서 오니까 이게 이제 화가 나고 격앙되고 뭐 전면 투쟁으로 나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수사라는 게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되니까 저는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게 검경이 진행 중에 10여 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목만 따져도 7건 정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공직선거법이 있을 수 있고 직무유기나 배임이 있을 수 있고 있으니까 10여 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석 밥상에서는 의제를 분산시켜서 이슈를 분산시켜서 집중적인 공격을 안 받는 게 중요하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 네. 추석 전까지는 제가 볼 때도 이게 좀 해법이 어렵고요. 지금 이제 8일 날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추석 지나자마자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야당 대표한테도 인사를 가야 되고 또 원내대표부도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추석 민심에 따라서 수습하는 행보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라는 게 강대강 대치로 가지만 또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게 정치거든요. 네. 추석 넘기고 될 거라고 봅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좀 해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정무수석도 직접 오셔서 그 이재명 당대표 면담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만남 추진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만 해도 뭐가 좀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김은혜 수석이 바로 다시 발표한 내용은 당이 안정이 되고 네. 여야 당대표를 함께 모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 글쎄요, 여당 당대표는 6개월이나 있다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올 겨울까지는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대놓고 서면을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강대강 국면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동아일보 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0%가 되더라도 과거 정부의 뭐 북송 문제라든지 뭐 살원전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신 상태라서 강대강 대치를 푸는 것은 저 대통령의 의지에 좀 달려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수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새 비대위 출범을 목표로 하고 비대위원들이 총사퇴를 한 상황인데 새 비대위원장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재임명이 유력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인데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비대위원장을 하실 중진들이 당 내에서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게 혁신형으로 가면 외부에서 인사를 모신다든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 스케줄을 보면 전당대회를 내년 1, 2월에 한다고 보면 지금 비대위가 사실 4, 5개월 길어야 5개월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중진, 당을 잘 아는 중진을 모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것도 있고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를 당한 것은 본인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 가처분의 결과에 따라서 간 거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호영 위원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도 짧고 하니까 좀 더 나은 선택지가 있다면 좋겠지만은 지금 사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 당원 당규 개정을 졸속,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새 비대위가 출범하는 즉시에 추가 가처분 신청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대위 출범을 하고 또 가처분 신청이 있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모양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도 좋게 제가 볼 때는 않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지막 분술이 9월 14일이 될 겁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2개를 해놨거든요. 첫 번째 게 뭐냐면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및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정지였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오늘 당헌 당규 개정되고 새 비대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냈기 때문에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였는데 요거를 이제 8일날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고 나면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의 내용을 바꿔서 새로운 비대위 직무정지 및 당헌 개정 무효 가처분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요번에 그 국민의힘이 냈던 일련의 절차들 당헌 개정안은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할 걸 미리 예상을 해서 꼼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면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비상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전국위원회 개최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직무대행의 권한이나 역할을 선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걸 다 채워 넣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절차에 맞게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 가처분 때와 같은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9월 10일이 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무한 반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가처분 전국이 일단락되는 시점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당시보다 더 위험합니다.
말을 막으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적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하든지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습니다. 2022년 지금 대구 시민들은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합니다. 네, 금지곡을 계속 부르겠다. 또 대구는 다시 한번 죽비를 들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좀 관심을 끌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있은 이후에 첫 공개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구에서 또 죽비를 들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좀 어떻게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명당하는 겁니다. 즉 당에서 내쫓기는 거죠. 당원 자격을 잃고 국민의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가면 뭐 그런 데다가 이제 수사도 지금 본인과 관련된 일들이 몰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다른 당을 만들어야 될 경우도 생길 텐데요. 마치 24년 총선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구에서 투표하는 것과 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춰서 비례대표 정당들이 만들어질 건데 지금 지난번 선거처럼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못할 것이거든요. 여야가 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준석 대표가 또 하나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럴 경우에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20, 30대 청년층의 지지에다가 대구 지역에서의 일부 지지가 오면 뭐 어차피 지역구는 국민의힘 찍어도 되지만 당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비례는 저희를 주십시오라는 어필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포함해서 그것까지 내다보고 대구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뭐 윤리위라던가 실제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제명까지 이런 조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하기는 윤리위원회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실타래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론권을 가진 이준석 대표 쪽에서 윤리위에다가 다른 내용을 다시 해부시켜서 윤리위 판결을 요청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윤리위를 가동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의 해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대구에서 제가 어제 이제 그 전 과정을 보고 있었는데 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금까지는 SNS를 통한 정치를 하다가 거리로 나섰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당내에 이제 지지 기반이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지역으로 간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일련의 행보를 보면 자기가 TK 출신 연고라는 것도 제가 볼 때 반의도적으로 밝히고 네. 있고 선산이라든가 무슨 재양 행사에 가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자유를 얘기를 했어요. 자유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대구 시민들이 역할을 해달라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국민의 힘의 지지층에게 어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이제 또 다른 시험대에 올랐다. 이게 비위와 관련된 경찰 조사로부터 시작돼서 윤리위원회 그다음에 가처분 정국으로 쭉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틀을 바꾸는 정치 시험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가 저런 행보를 앞으로 더 하겠구나. 대구에 이어서 적정한 시기가 지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대중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정치를 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지금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예, 쉽지 않은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